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슬픔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서서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사실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진정으로 남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갈등하게 만들며 심지어 가족 관계를 완전히 끊어지게 만드는 것은 슬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고인이 남기고 간 돈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유산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그것을 고인의 마음이라 부릅니다. 누군가는 서둘러 나누려 하고 누군가는 한 푼도 건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종종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요. 사실 사람이 떠난 뒤 돈을 어떻게 쓰고 정을 어떻게 두느냐 하는 문제는 까놓고 말해 사람됨을 시험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험대와도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가족이 떠난 후 절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세 가지 돈과 지금 당장 준비해야만 하는 한 가지 돈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남은 돈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 영수 씨가 세상을 떠난 건 제 나이 64살 때였습니다. 그 시기 제 귓가에는 울음소리 외에도 은행의 전화벨 소리, 상조 회사의 견적 안내, 그리고 친척들의 슬픔을 억누르라는 위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명확히 해야만 했죠. 저는 줄곧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그가 남긴 빈자리를 감당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감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과 선택,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돈 한 덩어리도 함께 남겨졌으니까요. 영수 씨가 떠날 때 통장에는 약 3,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고 우리가 20년 넘게 살아온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지 꽤 되었고 사치스러운 취미도 없었기에 우리는 그 돈을 손주들의 학자금으로 쓰거나 훗날 누군가 아플 때 사용할 비상금으로 생각하며 건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가 떠나고 나니 저는 갑자기 이 돈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조언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늙어서 돌봐줄 사람 없을 때를 대비해 쥐고 있어라 하고 어떤 이는 장례를 체면 있게 치르는 게 좋다고 했으며 또 누군가는 보험을 들어두는 게 가장 남는 장사라고 권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매일 밤잠을 설치며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후회하지 않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 돈을 건드리려던 찰나 이웃집 김 여사의 한마디가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큰오빠가 죽자마자 새언니가 예금을 몽땅 찾아갔어. 그런데 반년 뒤에 새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아들 녀석은 자기 몫이라며 그 돈을 다 써버렸다고 병원비 한 푼도 안 보태더라고. 그 말은 듣기에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를 냉정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저 목록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돈이 들어갈 곳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죠. 집 수리비, 손주들 학비, 그리고 나의 장기 요양 계획까지 항목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 이 돈은 그저 남편이 남긴 유산이 아니라 홀로 살아남은 제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생명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난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같은 나이의 사람들에게는요. 가족이 떠난 후의 돈은 그 한 푼 한 푼이 남은 가족의 분위기, 형제 간의 우애, 자녀들의 미래까지 좌우합니다. 그에 저는 비로소 건드려서는 안 될 세 가지 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옛 어른들이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가 한 가족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현실적인 경고였습니다.
옛말에 사람이 살아서는 목숨 걸고 돈을 벌지만 갈 때는 1원 한 장 못 가져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임종 직전에 꼭 이런 당부를 남기곤 하죠. 이 돈은 너희들 쓰라고 남기는 거지. 내 관짝에 넣어가려는 게 아니다. 이 돈은 남편이 평생을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피땀이었습니다. 일부는 그의 명의로 된 계좌에, 일부는 우리가 함께 부은 정기예금에 들어 있었죠. 그는 생전에 함부로 쓰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써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옳은 곳일까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시던 박 여사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한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퇴직금으로 약 1,800만 원 정도를 남기셨다고 해요. 박 여사님은 저보다 연배가 좀 더 높으신데 자녀들은 다 출가해서 타지에 살고 있었죠. 남편이 떠난 후 혼자 남게 된 박 여사님은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해하셨습니다. 내 평생 저 양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없으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한탄하셨죠. 몇 달 뒤 사람들이 보니 박 여사님이 홈쇼핑 공동구매에 빠져 계시더군요. 안마의자부터 정수기까지 사들이더니 급기야 덜컥 분양형 호텔 계약서에 서명까지 하셨습니다. 돈을 남겨도 봤자 의미도 없다는 게 이유였죠. 채 1년도 안 되어 그 돈은 거의 바닥났고 생활비조차 곤란해져 나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 비참한 건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발길을 끊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피 같은 돈을 그렇게 지키지도 못하시냐며 우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쏘아붙였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아팠지만 한편으론 그때 남편이 남긴 돈을 서둘러 쓰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남편 명의의 통장을 추모 계좌로 정리했습니다.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만 쓰기로 했죠. 이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했습니다. 둘째, 그 돈 중에서 딱 200만 원을 떼어 손주의 1년치 수학 학원비로 지원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손주 녀석은 우리 세대보다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이 돈이 그곳에 쓰인다면 남편도 기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셋째, 남은 돈으로 훗날 저를 돌볼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비용이나 화장실 안전바, 전동 침대 설치 비용 같은 것들이죠. 만약 제가 그 돈을 옷 사입고 인테리어 바꾸고 해외여행 가는데 급하게 써버렸다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겠지만 사실은 가족의 정성을 제 일시적인 공허함을 채우는데 써버린 꼴이 되었을 겁니다. 그건 남편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가 떠나기 전 말했거든요.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살든 그저 평안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그걸로 됐어. 나중에 또래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들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남편이나 부모님이 떠나고 남긴 돈은 받자마자 유산으로 여길 게 아니라 부탁으로 여겨야 한다고요. 한 친구의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사람이 가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남은 사람이 그가 남긴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효도야. 만약 그 돈을 함부로 쓰거나 도박에 날리거나 아무에게나 줘버린다면 결국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집안의 가품까지 잃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교사의 예도 들어봤습니다. 사촌 동생의 시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은행 계좌가 동결되기도 전에 몰래 8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일단 급해서 쓴다는 핑계였죠. 나중에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되어 난리가 났고 발인도 하기 전부터 서로의 집을 찾아가 싸우는 꼴불견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형제간에 의절하고 명절 제사도 각자 지내게 되었답니다. 가족이 남긴 돈은 사실 시험입니다. 당신에게 그만한 책임감이 있는지, 그가 떠난 후 남겨진 몫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은행 잔고가 아니라 고인의 소망을 읽을 마음의 눈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돈은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쓰면
고인의 뜻을 잇는 것이지만 잘못 쓰면 마지막 남은 혈육의 정마저 끊어버리는 칼이 됩니다. 돈 문제에서 가장 무서운 건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잘못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이 사망한 후 돈 문제는 때때로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누가 쓰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가장 사단이 나기 쉬운 경우는 내 몫이 아닌 돈에 먼저 손을 댔을 때입니다. 저희 친척 집안에서도 몇 년 전 아주 볼썽사나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촌 당숙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유언장도 없이 통장에 약 6천만 원 정도와 오래된 빌라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원래 삼남매는 사이가 꽤 좋았어요. 명절이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순번을 정해 어르신을 돌봤죠. 하지만 당숙이 돌아가시자 상황이 변했습니다. 장녀인 지혜 가명 씨는 오랫동안 본가에 살며 아버지를 모셨기에 자신이 가장 고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열쇠를 쥐고 제일 먼저 은행으로 달려가 잔액을 확인하고는 대뜸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돈은 내가 먼저 일부 쓸 자격이 있어. 아빠 아프실 때 내가 쓴 돈이 얼마인지 너희가 알아? 이건 보상이 아니라 정당한 내 몫이야. 동생들은 처음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급한 대로 좀 쓰는 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가 상의도 없이 본가 집을 팔고 나가 살겠다고 결정했을 때 모두가 폭발했습니다. 여동생은 아빠가 언니한테 집 준다고 한 적 없잖아 라고 따졌고 남동생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화를 냈습니다.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남매는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성묘조차 따로 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지혜 씨에게 물어보니 그녀도 한숨을 쉬더군요. 사실 그 돈 허투루 쓴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때 너무 조급했고 동생들에게 뺏길까봐 겁이 나서.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뺏길까봐 겁이 나서 먼저 뺏으려 했기 때문에 형제간의 정은 그렇게 사라진 거야. 나중에 우리 남편 영수 씨가 남긴 통장을 볼 때 저도 각별히 조심했습니다. 비록 남편 명의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모은 돈도 포함되어 있었죠. 제가 배우자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저는 은행에 의뢰해 명의별 재산을 확인한 뒤 두 아이를 불러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돈이 내 것인지, 어떤 돈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떤 돈이 협의해서 나눠야 할 몫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 이 돈은 내가 관리한다. 하지만 훗날 내가 없을 때는 신탁 서류대로 처리해라. 서로 다투지도 말고 누구도 먼저 가져가려 하지 마라. 아이들은 다 듣고 나서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엄마가 딱 잘라 말씀해 주시니 나중에 우리끼리 싸울 일도 없겠네요. 라면서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장남이나 장녀라서 혹은 부모님을 가장 많이 모셨다는 이유로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정은 거래가 아닙니다. 장부를 펴놓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것이 아닌 것은 아무리 고생했다 해도 먼저 말하고 분명히 한 뒤에 가져가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마을 이 어르신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 몫을 딱 정해서 봉투에 넣어두고 증인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봉투 내용대로 처리했고 누구 하나 갈등 없이 매년 기일이면 모여서 식사를 하며 아버지를 추억합니다. 이 어르신이 남긴 수천만 원이 가장 큰 유산일까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바로 그 공평함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가족 간에는 정이 중요하지만 그 정의 기초는 분명하게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가족이 떠난 후 만약 당신이 먼저 욕심내어 낚아채려 한다면 돈은 더러워지고 당신의 입지는 좁아집니다. 형제자매의 평생 인연이 때로는 제멋대로 손을 댄 한 번의 행동 때문에 파탄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돈은 냉정하게 말해 내 몫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내 명의가 아닌 계좌는 먼저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 몫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탐내지 마십시오. 설령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얼마를 손에 쥐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인의 뒷일이 산 사람들의 전쟁터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찢어진 관계는 다시 꿰맬 수 없는 법이니까요. 사람이 일생을 마치고 떠날 때 과연 얼마나 체면을 차려야 할까요? 이 문제는 남편 장례를 치르면서 저 스스로 수없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저도 그래도 좀 번듯하게 보내드려야지 남들한테 짠돌이 소리는 안 듣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말에 마지막 가는 길은 초라하면 안 된다고들 하니까요. 친척들도 많이 올 테니 빈소도 꾸며야 하고 스님 모셔 독경도 하고 제사상에 고급 수익까지 다 돈이었습니다. 그때 상조 회사 세 군데서 견적을 받았는데 제일 비싼 곳은 1,200만 원을 부르더군요. 리무진 서비스에 승천 의식까지 포함된다나요. 또 다른 곳은 프리미엄 의전, 꽃 재단, 추모 영상, 전문 도우미까지 다 합쳐서 거의 1,5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저는 견적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죠. 남편은 생전에 낭비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차라리 살아서 남들 돕고 좀 아끼는 게 낫지 라고 늘 말했거든요. 그 말이 생각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산 사람인데 가는 길에 거창한 연극 무대처럼 돈을 쏟아붓는 게 맞나 싶었죠. 다음 날 저는 평소 신뢰하던 장례지도사 상우 씨를 찾아갔습니다. 시장통에서 어릴 때부터 봐온 청년인데 나중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해주더군요. 이모님, 체면이라는 두 글자에 묶이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어르신을 잘 보내드리는 거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작은 장례식을 제안했습니다. 화려한 제단 장식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가족들이 간단히 추도사를 하고 옛 사진을 보여주며 헌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은 짧지만 아주 정중했죠. 제가 사람들이 흉보지는 않을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조문객이 오고 안 오고는 정 때문이지. 돈을 몇 천만 원 더 썼냐 안 썼냐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따랐습니다. 전체 비용은 300만 원이 채 안 들었습니다. 친척과 친구 5, 60명이 왔는데 다들 제가 가본 장례식 중에 가장 따뜻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도 비로소 안심하고 말할 수 있었죠. 영수 씨, 화려하진 않지만 당신이 분명 좋아할 만한 조용한 이별이었어.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랫집 정 여사님은 남편이 갑자기 떠나자 딸이 아빠 가는 길 섭섭지 않게 해드려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국악 연주단을 부르고 3일 내내 특시를 빌리고 법사님을 불러 49제까지 거창하게 치렀습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장례비만 1,500만 원이 넘었고 전체 비용은 2천만 원 가까이 들었답니다. 딸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더군요. 다 치르고 나니 후회돼요. 마치 돈 자랑 경쟁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가셨는데 마음은 더 공허하고 더 안 좋은 건 그 집이 원래 대출금을 갚고 있었는데 장례 비용 때문에 연체가 되어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부부는 나중에 돈 때문에 심하게 다퉜고요. 사실 까놓고 말해 많은 사람들이 큰 돈 들여 장례를 치르는 건 진짜 효도라서가 아니라 남들이 성의 없다고 욕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이 있다면 고인의 가는 길은 빛나게 해놓고 정작 남은 가족들의 삶은 빚더미에 앉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봅니다. 장례비로 얼마를 써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숫자로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치르는지 먼저 자문해 보세요. 내 마음의 평안과 고인의 유지를 위해서라면 2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남들 보기에 번듯해 보이려고 와, 크게 치르네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쓰는 돈이라면
그 일원 한 장 한 장이 자손들에게 압박이 될 것입니다. 어디선가 아주 일리 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을 안심시켜야 하지만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고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돈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검소할 수는 있어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쓸 수는 있지만 돈으로 떡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은 시끌벅적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침에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치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절하게 치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보내기 아쉽다면 차라리 허례허식에 쓸 돈을 남겨서 훗날 내 노후에 쓰거나 기부하여 공덕을 쌓으세요. 그 사랑이 계속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진실한 배움입니다. 고인을 보내고 나면 추억이 남지만 산 사람에게는 책임이 남습니다. 영수 씨가 떠난 후 저는 비로소 혼자서 두 사람 몫의 밥을 먹고 두 사람 몫의 침대에서 자며 혼자 텔레비전을 본다는 게 어떤 건지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밥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빨래는 사흘씩 쌓아두고 가스레인지가 고장나도 고치지 않고 그냥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몸이 항의를 하더군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프고 밤엔 잠이 안 오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추억만 파먹고 살 수는 없겠구나. 미래의 나를 위해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남편이 남긴 돈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일부는 기념과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일부를 들고 주도적으로 제가 요양센터와 보험 설계사를 찾아가 노후 생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저는 아주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어느 날 중풍이 와서 혼자 거동을 못하게 되면 며느리나 아들에게 패 끼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과 방문 요양 서비스를 추천해 주더군요. 국비 지원이 되니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몇천 원에서 만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에 맞는 간병보험이 장기요양의 보조수단이 될 수 있는지도 따져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정기 예금에서 6, 700만 원 정도를 떼어내 미래 전용자금으로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누구에게 빌려주지도 않으며 자식들에게도 구체적인 액수는 비밀로 했습니다. 이 돈은 숨겨둔 쌈짓돈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마련한 퇴로였습니다. 통장 표지에 메모지 한 장을 딱 붙여놨습니다. 이 돈은 훗날 나를 돌볼 돈이다. 밥 사거나 효도 여행 가거나 축의금 낼 돈 아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그 메모를 보면 마음이 한결 든든해집니다. 제 동갑내기 친구 한 여사님은 남편이 우리 남편보다 2년 먼저 떠났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넘어져서 다리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석 달이나 입원을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누군가 씻겨주고 밥을 해줘야 했죠. 세 자녀 모두 직장 생활로 바빠서 처음에는 돌아가며 휴가를 냈지만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니 간병인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사님 통장에는 잔고가 200만 원도 채 없어서 큰아들이 병원비를 먼저 내야 했죠. 나중에 두 형제가 돈 문제로 몇 번이나 다퉜고 명절에도 안 모이게 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여사님이 저에게 몰래 그러시더군요. 진작 준비했어야 했어. 영감 가고 나서 만사가 귀찮아 미루다가 결국 애들 잡고에 상하게 만들었네. 사람이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아픈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잘 치르는 것도 체면이지만 늙은 뒤의 삶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존엄이라는 생각이 갈수록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이 떠난 후 이 돈을 써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 때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써야 할 때는 과감히 쓰세요. 아까워서 미련이 남아서 돈을 쥐고만 있다가 스스로를 남의 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느라
정작 자식들도 그들만의 경제적 압박과 생활고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신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준비해 주셨다면 이제 당신의 존엄한 노년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돈은 종종 가장 예민한 시험대가 됩니다. 흔히 우리 집은 돈이 별로 없어서 싸울 일도 없어라고 말하지만 막상 분쟁이 생기는 건 금액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닙니다. 처리하는 방식에 존중이 있는지 명확함이 있는지가 문제인 거죠. 영수 씨가 떠난 뒤 제가 가진 예금은 큰 돈이 아니었고 집도 아이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공직유언에 따라 제가 사는 동안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저는 아들과 딸을 불러놓고 선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 명의의 계좌가 어떤 게 있고 매달 연금이 얼마 나오며 지출은 어디에 쓰는지 낱낱이 밝혔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엄마가 우리보다 가계부 더 잘 쓰시네 하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다. 나는 흐리멍덩한 노인이 되기 싫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너희가 서류 뒤지며 내 뜻을 짐작하느라 고생 안 해도 되게 하려는 거다. 다 터놓고 말하니 집안 공기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이웃장 아주머니는 운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부부가 힘들게 일해 집 사고 두 아이를 키웠는데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집안 예금 대부분을 아들 대출 갚는 데 줬습니다. 집도 미리 아들 부부 명의로 넘겨줬고요. 내가 죽고 없으면 돈 남겨서 뭐 하겠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몇 년 안 가서 며느리가 말을 바꾸더군요. 어머니, 집도 우리 명의인데 생활비는 저희 형편 먼저 생각해서 드려도 되죠? 아들도 말끝을 흐리며 매달 주던 용돈을 끊었습니다. 장 아주머니는 억울해서 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돈을 잘못 나눠준 게 아니라 아예 내 몫을 안 챙긴 게 죄지. 그 말이 참 쓰라렸습니다. 자식이 불효자라기보다 돈을 먼저 주면 정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게 착각이었던 거죠. 인간의 본성은 교환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이니까요. 또 다른 지인임 선생님의 어머님은 생전에 시골의 낡은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3남매를 다 불러 모아 계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썼죠. 이 돈은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절반은 어머니 명의로 노후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공동 관리하에 교육기금으로 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은 돈은 생전의 약속대로 분배되었고 자식들은 아무도 불만 없이 어머니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임 선생님은 어머니가 당신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혈육의 정과 돈의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걸요. 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떠난 후 돈을 처리하는 것은 일이지만 정을 다루는 것은 예술입니다. 당신이 돈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남들은 당신을 평가하고 당신이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친척들은 당신을 판단합니다. 빨리 해치우려고 설명 없이 처리하면 탐욕이 되고 서로 미루며 늦게 처리하면 회피가 되지만 명확하게 밝히고 공정하게 나누면 덕더이 됩니다. 많은 관계가 깨지는 건 누군가 더 가지려 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먼저 명확하게 이야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깐깐하게 따지는 것은 자식이 불효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가족의 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돈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의 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심은 대개 당신이 그 돈을 건드리기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그러니 돈 문제만 해결되면 끝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정을 정리하지 못하면 억만금을 줘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떠난 뒤 가장 두려운 건 돈 때문에 생기는 골치 아픈 일들이고 더 무서운 건 감정에 고립하는 것입니다. 영수 씨가 떠난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을 처리했습니다.
가장 복잡했던 건 장례식도 은행 업무도 아니었습니다. 돈 뒤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 분수의 지킴, 그리고 판단력이었죠. 처음에 이 세 가지 돈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자고 다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안의 평화도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첫째, 고인이 남긴 예금은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것은 상대방의 평생이 담긴 축적물이자 부탁입니다. 심심풀이로 쓰라고 남긴 돈이 아니라 소망을 잇고 대를 잇는데 쓰라고 남긴 것입니다. 둘째, 내 몫이 아닌 것은 탐내지 마세요. 아무리 자격이 있다고 느껴도 내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면 모두가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욕심을 부려 서두르는 것이야말로 정을 끊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장례 비용으로 체면 칠해하지 마세요. 한순간의 화려함이 빚더미와 가족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배웅은 거칠애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안심하고 가족들이 편안해하는 것, 그게 바로 원만한 마무리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모든 것 외에 가장 먼저 써야 할 돈이 있는데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준비하는 몫입니다. 명품을 사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훗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남의 눈치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늙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음을 두려워하고 돈 없는 것보다 퇴로가 없는 것을 더 무서워해야 합니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편이 떠난 후 본보기는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 왜 나누는지, 언제 쓰고 언제 지키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대할 때 계산기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저울질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한 번은 손주 녀석이 장문 숙제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썼는데 저를 썼더군요. 그리고 저를 울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늙는다는 건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 글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세대는 고생도 하고 돈도 모으고 자식도 키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후손들에게 은행 잔고가 아니라 어떤 본보기를 남겨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은 결국 껍데기일 뿐, 그 돈을 통해 어떤 가치관을 전달했는지가 그 집안에 뿌리가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가족이 떠난 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간단합니다. 돈에 대한 선을 지키고 정의 몫을 명확히 하고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것,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고 당신을 기억해 줄 사람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나요? 가족이 떠난 후 남겨진 돈과 그 처리는 결국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 가정의 인심과 분별력을 시험합니다. 여러분은 가족 사후의 돈 문제, 어디서 아끼고 어디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산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을 보셨거나 혹은 묵묵히 할 일을 잘 처리해 집안을 평안하게 이끈 사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집집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모든 선택 뒤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방식에 공감하시는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신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자신과 가족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가장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이 숙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